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양상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로 전쟁의 시작과 그리고 전쟁의 끝을 발사 버튼 하나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다는 거. (1991년부터) 이후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군축 기조, 그러니까 군비를 감축하는 기조화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1950년대로부터 지금 오늘날 현 시점까지 늘 꾸준히 매년 국방비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국방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개발과 이런 부분에 엄청난 방위산업 기반과 역량에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 전 세계적인 부동산 침체기 시절에 그때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미친 듯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부동산 침체기에. 네.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탈냉전 이후에도 네. 전 세계적인 군축과 군비 감축을 위한 그런 기저 속에서 전 세계의 자국의 방위 산업의 통폐합, 구조조정, 그다음에 자국의 군비나 이런 것들을 감축하는 그런 기저 속에서 네. 우리나라만 반대로 우리는 늘 네. 매년 항상 해오던 것이니까 네. 1953년 휴전 이래로 오늘날까지 매년 집중적인 군사력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네.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했던 것이 와.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과 대입해 보면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우린 과감히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빛을 보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러 전쟁이 촉발됨으로써 일종의 전쟁 특수를 맞이한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전쟁 특수를 겪으면서 국제 정세가 오늘날 불안정한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게 되니까 사실은 장차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네.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예요. 아마도 우리 K 방산은 초호황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와. 5년에서 10년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요. 그렇게 방산이 저희가 강력해졌는데 군사력도 상당히 높고요.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경우에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벌어진다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거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 제가 이런 전쟁이란 단어라든가 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제 주변에도.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뭐 가정이라고 하니까 네, 시뮬레이션. 충분히 우리가 군사력 수준에서나 네. 그다음에 현행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군사력을 지탱하는 주요 기반 중에 하나가 네. 저는 한미동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 체계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군사력 수준만 보더라도 충분히 네. 북한의 이런 침략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 도발 시에 이를 응징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일반 뭐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북한은 우리보다 상비 병력이 2배나 많고 네. 그 북한의 상비 병력이 100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육해공군 해병대 60만에서 지금 현행 한 50만 내외. 네. 근데 인구 수는 우리가 한 5천만이 좀 넘죠. 네. 북한이 한 2,500만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인구 수나 사실은 병력 수만으로 전쟁이나 전투의 승패가 갈리던 것은 과거예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의 일정 상비 병력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그 적정한 상비 병력은 얼만큼 돼야 될 것이냐? 그거는 각 국가와 나라 그다음에 그 어떤 지리적 특성과 안보 상황이나 경제 여력 모든 상황들에 맞춰서 그 적정 상비 병력에 대한 규모는 판가름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의 현행 50만 내외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 네. 강력한 육군의 기동 화력 이런 체계를 갖추어 나갔고 더욱이나 뭐 해상에서의 함정 네. 무기 체계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의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을 무기 체계들을 이제 성능을 강화시키고 네. 그리고 또 그 보유 수량을 늘려가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전쟁 억제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바라봐지고요. 네. 뭐 물론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라고 근간이 있기 때문에 미군의 지원을 받겠지만 사실 북한도 조중 동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중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북한과만의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뭐 조금 더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제 가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만약에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이 되면 네. 중국 인민해방군과 우리는 직접적인 전투를 벌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어떤 형태로든 중국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개입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은 굉장히 높고 북한과 더불어 이제 북한을 지원하게 될 이제 중국의 5개 전구 중에 이제 북부 전구, 네. 그 북부 전구에 해당되는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그런 전면전 양상까지도 감안하자면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놔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이제 아직도 뭐 과거 한국 전쟁이나 과거의 전쟁처럼 뭐 고지전이나 참호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만약에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제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양상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버튼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로 전쟁의 시작과 그리고 전쟁의 끝을 이제 결국은 이 미사일 버튼 발사 버튼 하나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행 우리 작계상에서도 이제 우리 작전 계획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했을 시에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하게 되는데 네. 전쟁 개시 48시간 동안 네. 1만 5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 전역에 흩뿌려지게 될 거예요. 1만 5천 개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30년 전이죠. 네. 벌써. 그래서 뭐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 불렸던 1991년부터 그 전후로 미군이 항상 전쟁의 개전의 신호탄을 알린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그건 순항 미사일인데요. 네. 현행 작계상에 1만 5천 발의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타격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뭘 타격할까요? 적 지도부, 평양의 주석공부터 그리고 북한 전역에 있는 핵 저장 시설이나 핵 발사 기지, 그다음에 그 외에 생물학적 어떤 생화학 물질들의 저장소나 생산 기지, 그다음에 북한의 주요 공군 기지나 그다음에 해군 함정과 잠수함들이 정박해 있는 해군 기지, 그 외에 북한의 주요 그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군사적 요충지나 핵심 지역을 1만 5천 발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을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B를 맞는 거예요. 뒤덮는 거네 그냥 완전. 그럼 이미 초토화가 되겠죠. 네. 그러면 48시간 동안 벌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이제 지상군이 투입해서 이제 북진을 하겠죠. 그러니까 작전 계획이 이래요. 그러니까는 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까지 만 3년 동안 벌어진 한국 전쟁이었지만 제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제 단기전 내지 초단기전 아마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저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할 거라고 보지만 근데 승리 이전에 지금 휴전선 일대에 있는 북한의 그런 방사포를 비롯한 그런 위협 자산들이 사실 북한의 300mm 방사포는 휴전선 일대에서 발사하면 우리 경상북도 일대까지 타격이 가능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정거리가 200km가 넘으니까. 네. 그러면 이 말은 뭐 대전 이남 지역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까지도 전체 사정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뭐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려 들면 어떡하냐? 핵무기 발사하기 전에 먼저 핵무기 발사 기지를 우리가 초토화시키겠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킬체인으로부터 KAMD, KMPR로서 킬체인은 일종의 우리가 국제법상에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제 타격을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상대국이나 적국이 우리에 대한 명백한 공격 징후가 발견되거나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국제법, 전쟁법상에서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위권을 허용하고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들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해서 선제 타격을 먼저 해야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이 진짜 나면 안 되지만 또 그 전쟁이 터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이 막 산에다가 미사일 숨겨놓고요, 핵무기도 뭐 바다에다 숨겨놨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게 미리미리 감지가 되냐, 파악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우리 군의 위성은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탐지 자산은 고도화되어 있는 게 위성인데 네, 군 위성은 뭐 일반인들은 군 위성이라고 하면 이게 통신 위성인지 정찰 위성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데 네, 군 정찰 위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군 위성으로서 물론 군 통신 위성도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로부터 임차해서 리스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네, 독자적으로 우리가 군 통신 위성을 확보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또 군 정찰 위성을 처음 발사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는 독재적인 군 정찰 위성을 운용할 수 있는 보유국이 됐는데 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대, 그러니까 가칭 이제 자위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위대는 정식 군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방위백서를 보면 일본은 군 정찰 위성을 6개에서 8개까지 확보했다고 나와요. 근데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도 않은 나라가 군 정찰 위성을 8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과거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요. 안보실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이제 국제 정세랑 대북 이제 담당을 했는데 네, 새벽에 북한의 동해상의 미상의 발사체가 맞아요. 네, 그 재원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니까 일단 미상의 발사체라고 발표하는 건데 그걸 제일 먼저 제가 대통령 보고를 드리는데 물어보시요. 이게 도대체 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에 발사한 게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도대체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냐?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것은 탄도미사일이 있고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은 이제 중력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탄도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탄도 곡선으로 네. 이제 날아가는. 그리고 순항 미사일은 이제 발사 이후에 이제 카나드라고 하는 이제 꼬리 날개가 부착돼 있어서 이제 측추력기라고 해서 옆에 이제 전동기 구동기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발사 이후에 수직 상하 좌우로 이제 GPS가 달려 있어서요. 원격으로 이제 리모트 원격 조종이 가능해요. 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방향을 바꾸거나 와. 속도를 조절하거나 네. 그리고 이동하는 표적도 정확히 물체를 식별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금 말씀드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이퍼소닉 미술인데 소리의 속도를 측정하는 이제 마하라고 그러죠. 이제 음속인데 네. 보통 이제 아음속이라고 하면 이제 음속 마하 1.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전투기가 마하 1에서 2 정도 속도를 내는데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에서 마하 10, 더 나가서 마하 15 이상 속도를 냅니다.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내요. 와.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에 네.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1분 안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네. 탐지 식별이 제한되고 현행 미국이나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라고 해요. 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 현행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요격 체계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 발사 직후 이제 높은 고고도에서 다시 활공 단계로 해서 이제 종말 단계에 이르면 그때 요격을 실시하거든요. 네.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워낙 빠르니까 네. 우리가 탐지 추적해서 식별해서 추적해서 요격하기까지 이게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제한상이 발생해요. 네. 워낙 빨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방법은 두 가지죠.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발사하기 전에 먼저 선제 타격, 킬체인 하거나 네. 발사 이후에 우리가 KMD라고 하는 이제 대공 방어 체계는 3축 체계 중에 이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 네. 다층 방어 체계를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격해야 되는 미사일이 고고도에 진입했을 때 1단계로 요격을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다시 중고도에서 다시 또 시도를 하고
그래도 실패했을 때 다시 저고도에서 그래서 네. 다층 방어입니다.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네. 근데 이때 다층 방어 체계에서 고고도에서부터 그 이상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 돔이 아니라 네.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데 네. 빔이니까 이제 레이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령 이런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어요. 항공기 안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서 공중에서부터 유격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을 총 동원해서 음.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해야 되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지점과 포착됐을 때 바로 타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보려고 하는 자산이 중요 정밀 자산이 위성통신. 군 정찰 위성이더라. 정찰 위성. 근데 이 군 정찰 위성이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최소 4기 이상 보유를 해야 돼. 6기 정도 돼야지만 사실은 365일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데 네. 인공위성이 우주 밖에서 평양 주석궁에서 동전 모양과 동전 크기까지도 정확하게 식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북한 전역에서 뭐 어떤 이제 도발 징후가 있을 것인지를 사전에 탐지 예측하고 또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군 정찰 위성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또 더욱이나 북한은 구소련의 그런 어떤 그 작전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그런 투발 화력 체계들이나 이런 미사일 발사 체계들은 이제 후사면에 갱도 진지화된 네. 이제 갱도 진지에 이런 무기를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나와가지고 견인하거나 또는 자주화된 장비를 통해서 나와서 그때 발사하고 어. 다시 갱도 진지에 맞아요. 또 이렇게 들어가는 군대 그때 형태인데 배웠어요. 그죠? 네. 군대 다녀오셨구나.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보면 고도의 정밀 탐지 자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이러한 군 정찰 위성으로부터 그다음에 고성능 고출력의 그런 레이더를 또 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발사했으니까 그러면 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맞아요. 공격받을 때 그것도 참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 게요. 동시다발적으로 1000발 이상이 쏟아지면 아이언돔이 다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900발까지는 막는데 1000발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실은. 네. 그 휴전선 일대에 있는 북한의 그런 방사포 부대나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그 갱도에서 나와서 발사를 했을 때 네. 이걸 100%다 막을 수 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확실한 건 그런 공격이 임박했거나 공격 징후가 임박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위협이 고조됐을 때는 필요시에는 선제 타격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런 수단을 모든 수단을 가용한 수단을 우리는 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자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네.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네. 사실 우리가 뭐 북한과의 어떤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두자면 방법은 두 가지죠. 무력에 의한 통일을 할 거냐 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할 거냐인데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네. 그런 것들이 아쉽게도 빛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의 강대강의 대치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신중하고 냉정을 잃지 말아야 된다. 지금 상황은요.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 상황으로 그 단순히 한 국지전 양상에서 바로 확전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그만큼 안보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이 아닐까. 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네, 너무 그래도 네.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준비가 돼 네. 있어야 결국은 불안하지 않으니까. 사실은요. 네. 지난 1950년 3년 동안의 한국 전쟁 당시에도 네. 그 전쟁 동안에도 다 학교도 다녔고요. 결혼도 했고 출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일상의 사회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졌어도 네. 우크라이나 키이우나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서는 전투도 벌이지만 그 전투가 없는 지역에서는 또 일상이 또 생활이 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없어야 되고 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희망하지만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않겠지만 한반도에서의 그런 전쟁 상황은 어쨌든 우리가 예방하고 없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쵸, 우리 이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맞서야지. 필요한 끝까지. 모든 자위권을 다 발동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거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명분과 지지를 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